오늘은 우리 이호 목사님과 함께 역사 강의 2강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미니스트리에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으로 오늘 이 장을 한번 열고자 합니다. 우리 에스라 미니스트리에서 혹시 지난주에 하셨던 질문들을 직접 질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디 갔지? 소리가 어디 갔지? 들리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에스라 미니스트리의 손윤진 선교사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호 목사님이 연세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젊으신 그런 연세신데 되게 우리 젊은 세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좋은 대한민국 사상사를 쓰셨고 또 계속 그런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계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목사님 연세에 그 분들이 많이 좌편향된 경향이 많아서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계기로 이 눈을 뜨시게 되셨는지 먼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한 번에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한마디로 대답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과정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학교 3학년 때 받았던 충격,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경험, 이런 게 시줄과 날줄이 맞춰지듯이 퍼즐 조각이 딱 맞춰져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순간순간의 과정에 충실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나이 또래는 제가 71년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좌경화된 세대죠. 이제 제가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사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33살에 담임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아주 어려운 교회였죠. 그 교회 목사님은 한국에도 부인이 있고 미국에도 부인이 있었어요. 그 교회 분쟁이 나서 경찰이 30번 출동했습니다. 그럼 엉망진창이 된 교회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서 강제로 끌려갔죠.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미국에서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 3,200 몇 개 이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20년쯤 된 일이네요. 20년 가까이 18년쯤 전인가요? 댓글이 뭐 3,000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컴퓨터를 잘 못 다뤄서 별 관심이 없다가 댓글 이게 뭐지? 라고 난생 처음 댓글이라는 걸 눌러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전부 다 욕이 써 있는 거예요. 욕. 누가 이렇게 욕을 많이 했나? 글자를 봤더니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또래의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욕을 잔뜩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컴퓨터를 켜놓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좋은 것을 보고 배워도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만 보고 내가 그대로 따라야지. 그런다고 성공하느냐? 쉽지 않아요. 성공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좋은 것을 보고 배워도 어려운 인생인데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저렇게 욕이나 배우고 앉아서야 그러면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20년, 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텐데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컴퓨터를 켜놓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저렇게 욕만 배워서 욕쟁이들이 돼갖고 재능도 욕이고 특기도 욕이고 할 줄 아는 것도 욕이고 시간 보내는 방법도 욕이고 기성세대를 보고 우리 역사를 보고 기판할 줄만 알고 만들어낼 줄은 모르고
이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컴퓨터를 보다가 충격받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한 언제 한 18년쯤 전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가 30대 초반에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해라. 나는 그때 그 엉망진창이 된 교회, 우리 교인들이 마약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마약을 파시는 분도 있고, 마약을 하시는 분은 회개하기가 쉬워요. 마약을 파는 분들은 회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게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신방 가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 그래요. 마약이 잘 팔리게 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럼 무시무시한 교회 목회하기도, 또 미국 생활도 처음이고 담임 목사도 처음이고 30대 초반이어서, 근데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걸 네가 해라. 불가능한 소리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미시간주에서, 나는 침례교 목사인데 15개 주에 감리교 유학생들의 연합수련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영성 앤 리더십. 영성 그러면은 한 50, 60대 같고 연세가 깊으셔서 영성이 쌓인 분들이 강사라고 하는 거고요. 리더십 그러면 리더로서 회사를 이뤘다든지 정치계의 족적을 남겼다든지 큰 교회 목회를 한다든지 이런 분이 리더십을 하는 거지. 나는 마약 파는 사람들, 그 쬐그만 망한 교회, 다 망해서 문 닫은 교회 다시 일으키고 있었고, 담임 목회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 내세울 게 없는데, 그것도 침례교 목사를 감리교 연합집회에서 영성 앤 리더십을 강의하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코미디죠, 코미디. 근데 그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전날, 어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 일을 해라.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난생 처음 미시간주에 가갖고 한국 유학생 한 300명 모인 가운데 그 교단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 다 모인 큰 집회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33살짜리 젊은 목사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죠. 그때 처음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쭉 강의한 건 아니고요. 강의하다가 중간에 영성과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이승만을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다. 교육이 다 좌경화됐으니까요. 단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고, 뭐 다음이나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맞짱을 떠서 미국을 굴복시켜서 한미동맹을 맺어낸 이승만의 실력과 용기와 신앙을 먼저 배운 다음에 욕해라. 아, 내가 이승만 정도 실력이 딱 된다 해 보니까 이승만 나쁜 놈이야. 그거 욕해도 돼요, 그렇게는. 그러나 실력은 이승만만도 못해. 아무것도 할 줄 없는데 그냥 비판만 해. 그러면 20살, 25살 때부터 욕만 잘하면 평균 수명 85세라 그러면은 앞으로 65년 동안 욕만 하고 살 거냐? 비판만 하고 살 거냐? 이승만 이렇게 잘못됐고, 박정희 이렇게 잘못됐고, 대한민국 이렇게 잘못됐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잘못됐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잘못됐고, 나는 흙수저에서 안 되고, 평생 욕만 하면서 살아갖고 인생에 뭐가 남겠냐? 그게 과연 너 인생의 축복이겠냐? 박정희 얼마든지 독재자라고 욕해도 된다. 단 3,800명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68만 대군을 제압하고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세대 만에 3천만이 넘는 국민을 절대 빈곤, 굶주림에서 해방시킨 그 실력과 애국심과 성실함을 배운 다음에, 아, 내가 박정희 정도 실력이 된다 해 봤더니 이 사람이 형편없어. 실력을 쌓은 다음에 얼마든지 욕해라. 거기까지 간 다음에 얼마든지 욕해라.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고 욕부터 하면 15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입에 욕만 배면은 평생 너희들은 그러면 주특기도 용기, 주특기도 욕, 전공도 욕, 장점도 욕, 취미도 욕, 맨날 비판만 해. 맨날 신문 보면 다 비판이죠. 미디어 봐도 맨날 비판만 하지. 그러면 비판쟁이가 돼갖고 뭐해서 먹고 살 거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를 1시간쯤 제가 강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의가 끝난 다음에 유학생들이 한 20명 넘게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우리 엄마가 혹시 전화했나요?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하셨죠? 목사님, 그거 정말 나 들으라고 한 소리인데, 그 얘기를 한 20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에서 야, 목사가 무슨 이승만을 얘기하고 박정희를 얘기하고 참 희한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5년 목회를 하고 한국에 딱 돌아왔더니 제가 대학생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한 친구들 가운데 뭐 명문대학 학생들이 많았어요. 서울대 애들만 내 제자가 한 5, 60명 됐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명문대학 제자들이 이제 옛날 목사가 왔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저를. 뭐라 그러냐면은 마르크스는 정의를 외쳤는데 예수는 왜 침묵했습니까? 서울대가 그래요? 정신 차려 임마. 공산주의 망한 게 언젠데 아직도 마르크스야. 연세대가 와서 마르크스는 정의를 외쳤는데 예수는 침묵합니까? 똑같은 소리 하네. 고려대, 이화여대, 명문대 애들이 비슷한 소리를 해요. 그럼 여러 대학 학생들이 비슷한 소리 한다는 건 여러 대학의 교육 과정이 비슷하다는 얘기고 그건 교육계를 누군가가 장악했다는 얘기죠.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연구를 하기 시작했더니 대한민국이 큰일 난 거야. 야,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좌파를 비판하고 이런 싸움을 많이 하다가 목사가 어디 가든지 항상 축복하고 그래야지 맨날 빨갱이랑 싸우자, 공산주의 잘못됐다, 때려부시자 이러니 영적으로 그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죠. 그렇다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게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잘한 건 잘한 그대로, 못한 건 못한 그대로. 너무 역사가 좀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만, 6.25,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까지 그 대한민국 역사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뭐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고 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가 바라는 일을 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2012년 무렵입니다. 2011년, 12년 그때 12월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셔서 2012년부터 이승만을 강의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누가 뭐 이승만을 강의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교회 부흥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부흥회 가면 뭐 여러분 많이 가봐서 알죠. 첫날 복음, 영접할 사람 다 일어나라. 뭐 둘째 날 기도, 헌신 그러다 마지막 날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럼 이승만을 딱 강의했어요. 그때 막 3일 동안 부흥회 때가 은혜 받다가 마지막 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욕을 하고 집어 던지고 그러면 잽싸게 강사료 받고 도망치는 거지. 그렇게 한 6개월 욕 먹으면서 강의하고 다녔는데 그 희한하게 나는 계속 욕 먹고 뭐 협박 전화 받고 뭐 별일이 다 있었는데요. 그게 한 11년 전 뭐 이 무렵이래요. 제가 30대 후반 40 막 될 무렵에.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계속 욕만 먹고 다닌 것 같은데 누군가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올렸어. 그게 조회수가 50만이 되고 100만이 되니까 뭐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 막 인터뷰를 하자 그래. 그게 뭐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되니까 갑자기 출판사에서 막 오더니 책을 쓰라 그래.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욕먹으면서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 사이에 그게 확 퍼져서 이승만을 계속 강의하게 됐죠. 원래는 이승만 강의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목회했기 때문에 이승만, 6.25, 박정희 그래서 한국 현대사를 쭉 강의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강의가 너무 많이 알려져서 벌써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계속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짧게 얘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욕을 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또 걸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2강 이제 들을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한 손에는 펜을 딱 들고 여러분들은 이호 목사님과 우리 비대면일지라도 아이 컨택을 딱 해주시고 손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워져 왔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워가고 열방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목사님 다시 한번 2강 강의를 시작해 주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에 큰 실례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만
세신데 지난주에 갑자기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응급 상황이 와서요. 제가 급하게 그냥 병원 연락받고 후다다닥 새벽에 뛰어가느라고 그 예정된 강의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하고요. 다행히 저희 장모님이 위독한 시기를 잘 넘기셔서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승만의 독립운동 시간인데요. 제 말 잘 들리시죠?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자, 이승만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899년에서 1904년까지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러일 전쟁이 터지죠. 러일 전쟁은 누가 먹느냐는 싸움입니다.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가 조선을 먹는 거고 일본이 이기면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겁니다. 결국 일본이 이겨서 우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누가 이기든지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급해서 강대국이었던 미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만 해도 영어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고종 황제가 물어봅니다. 조선에 누가 영어 제일 잘하냐? 1등 이승만입니다. 걔 요즘 뭐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빨리 불러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한성 감옥에서 풀려나서 외교관으로 미국에 파견이 돼요. 조선의 멸망을 막기 위한 외교 활동을 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외교관으로 갔다가 유학생이 되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이승만이 공부한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세 학교의 공통점은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명문대학. 서울대학이 지금 세계 한 80등쯤 합니다. 세계 10위 안에 든다면 어마어마한 명문입니다. 이렇게 공부 잘한 학교. 두 번째는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 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존 F 케네디, 오바마, 또 프린스턴 대학 나온 사람이 우드로 윌슨.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을 배출한 막강한 학교. 이 이승만이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세계 최고 명문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적으로 파워 있는 학교. 이 세 과정을 마쳤는데요. 그 당시 미국 사람 가운데 이승만과 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 뉴욕 같은 대도시에 5, 6명 있습니다. 나머지 미국의 웬만한 도시에는 이승만과 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미국 사람한테도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대단한 학벌입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 1년에 고등학교인데 한 6천만 원, 1억 원씩 내는 비싼 사립학교 졸업생 가운데 이승만과 똑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박사까지 받는데 12년 걸렸어요.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내에 이 명문 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기 어렵습니다. 이승만은 5년 만에 끝냈어요. 지금도 깨지지 않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한국 최초가 아니에요. 황인종, 아시아 동양인 최초 국제법 박사. 1910년 박사학위를 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112년 전 찍은 옛날 사진이라 화질이 흑백이고 상태는 좋지 않지만 지금 봐도 굉장히 미남이죠. 그런데 사진을 가만히 보면 눈이 슬퍼요. 세계에서 가장 슬픈 박사학위 사진.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인데 그렇게 뛰어난 성취를 이룬 날 왜 눈빛은 슬플까요? 바로 그날 조선이 멸망했어요. 나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미국 가서 그 고생을 해서 박사를 땄는데 그것도 나라가 힘이 없어서 강대국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망했기 때문에 국제법을 전공했거든요. 외교, 국제법, 국제정치. 이걸 나라를 지키려고 고생해서 박사가 됐는데 내가 지켜야 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이승만의 일기장에다가 나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더 이상 내 조국은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 한국인의 나라가 아니라 일본인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승만은 독립투쟁의 길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니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면 아마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가 돼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 보장된 성공의 길을 버리고
위험하고 기약 없는 독립운동의 길에 뛰어들죠. 이 강의를 들으는 많은 학생들도 이승만처럼 뛰어난 실력자가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실력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 말고요. 만백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부강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승만의 독립운동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공산주의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냐? 불교 국가냐? 유교 국가냐? 기독교 국가냐? 대한민국의 방향,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태교 랍비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이 수염을 길게 기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유태교 랍비죠. 옆에 있는 젊은 랍비가 있고, 유태교 아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종교입니다. 이 조지 베네딕트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랍비인 동시에 언론인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죠.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박해한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 그 유태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바론 유다가 유대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하는데 계속 유태인들이 돌로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 괴롭혔어요. 이 유다의 후손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유태인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기독교라고 그러면 원수예요. 이 조지 베네딕트는 유태인인 동시에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현장을 많이 취재했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유태인, 나라 없는 유태인이 힘있고 나라 있는, 지금 뭐 러시아 같은, 러시아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가 유태인이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유태인들이 많이 산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처럼 그때도 우크라이나 유태인들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학살했어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지 베네딕트가 자기 동족 유태인들의 학살을 취재하면서 세계의 힘없는 나라, 멸망당한 식민지한테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소민족 해방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던 아주 뛰어난 유태교 학자, 랍비는 유태교의 이제 스승, 뭐 목사 겸 대학 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태교의 지식인,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 랍비가 어느 날 1919년 4월에 필라델피아에서, 이분이 기자이면서 동시에 그 랍비였기 때문에 문구사에 갔어요. 기자니까 수첩하고 펜을 사러 갔죠. 근데 그때 한 동양인 두 사람이 끔찍한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봤더니 사람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엉덩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와서 고문당하다가 불태워 죽인 시체. 두 사람만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동양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중국 사람인가 보다. 중국에서 학살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처음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국에서 지금 3.1운동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3.1운동을 일으킨 우리 동족을 이렇게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불태워서 마구 죽이고 있습니다. 조지 베네딕트가 언론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건을 미국의 언론에 알리십시오. 전 세계 언론이 막 일본이 잘못했다 보도를 하면 한국인들 도와줄 사람이 나올 겁니다. 투한국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일본이 그 당시 세계 3위의 강국입니다. 그 강한 일본이 엄청난 돈을 뿌려서, 일본은 좋은 나라, 조선은 못난 나라, 일본이 조선을 잘 다스리겠다, 돈으로 미국 언론을 세뇌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미국 언론한테 얘기를 해도 우리 기사를 실어주지 않습니다. 조지 베네딕트가 내가 언론인입니다. 이 사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요. 이곳 필라델피아는 첫째,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것. 둘째, 미국의 헌법이 선포된 것. 미국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필라델피아로 미국인들이 다 우리 나라가 독립한 곳, 이런 경외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나라 이름 체코슬로바키아 백성들이 여기서 First Checon Congress, 첫 번째 체코 망명의회를 열고 여기서 독립을 선포했더니 미국 언론들이 다 그걸 보도해 줬습니다. 체코의 사건을 보도해 줬기 때문에 한국의 사건도 보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라고 조지 베네딕트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인디펜던스 리그, 한국 독립연맹, 한국의 독립을 선포하는 150명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요. First Korean Congress, 첫 번째 한국 의회를 열게 돼요. 이 의회 사건을 랍비 조지 베네딕트가 도와줘서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 언론을 보고 상원 의원, 이름이 보라예요. 보라색 할 때 보라, BORA, 보라 상원 의원이 열받아갖고 상원에다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일본이 한국 사람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하는 거 이거 못하도록 합시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요. 미국 상원이 일본 정부한테 권고합니다. 잔악행위 중단 권고. 이 악랄한 일본이요. 한국 사람 마음대로 죽였지만 미국한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강대국이니까. 그래서 3.1운동 초반엔 일본 사람들이 막 잘라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다가요. 미국이 잔악행위 중단하라. 그런 야만스러운 짓 하지 마라. 미국이 항의한 다음에는 미국 말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체포는 하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해서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하는 끔찍한 짓은 안 하는 그런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게 돼요. 이게 최초의 한국 의회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왕이 마음대로 다스렸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라는 게 없었어요. 여기서 150명의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최초로 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게 결정돼요. 1919 필라델피아의 선언서에 1.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다.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공산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오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뿌리가 이 집회에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신라, 통일신라, 고려 불교 국가였습니다. 조선 유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두 주 전 제 강의를 들으신 분 기억나시죠? 1899년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 국가가 돼야겠다. 1899년 23살 이승만이 감옥에서 홀로 꾸었던 꿈. 그 꿈이 정확하게 20년이 지나서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되찾으면 기독교 국가,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요 1919 필라델피아 회의가 열릴 때가요.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 요 날짜가 왜 중요하냐? 올해도 똑같아요. 1919년 4월 14일, 15일, 16일. 요 때가 언제였냐? 목금토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지난 다음에 부활절이 오죠. 왜 고난주간 부활절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왜 그 날짜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교회의 핍박, 국가의 멸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처럼요. 1919년에 한국 교회가 잔인하게 핍박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사람들 교회에 쳐놓고 불질러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 화성 제합리교회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국가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핍박당하고 멸망해서 우리 민족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민족은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일어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의 부흥, 국가의 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핍박당하는 한국교회가 찬란하게 부흥할 것이다. 네. 해버린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재건될 것이다. 아멘. 고난, 교회의 핍박, 국가의 멸망.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의 부흥, 대한민국의 회복과 재건. 아멘.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 민족의 역사에 적용해서 해석한 아주 의미가 있는 집회입니다. 자, 4월 14일부터 필라델피아 회의가 열렸는데 그 다음날 4월 15일 날 저 중국에 있는 상해에서 전보를 보낸 게 도착해요. 전보의 내용이 뭐냐? 이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승만을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합니다. 이 회의 중간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1919년 조지 베네딕트라는 랍비가 문구사에서 우연히 만났던 두 동양인, 누구였냐면 55세의 서재필과 44세의 이승만입니다. 우연히 필라델피아의 문방구에서 조지 베네딕트와 서재필, 이승만이 만나는 바람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919 필라델피아 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간다,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했고, 이승만이 상해 임시정부로 취임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요, 1919 필라델피아에서 결정했던 내용을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외교 문서예요.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지난 2019년이 상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좌파 정권에서 난리를 쳤어요. 편의점에도 임시정부 100년, 전국에 임시정부 100년이라고 도배를 했어요. 여러분, 임시정부 100주년이 그렇게 중요한 행사면 그 임시정부 첫 번째 대통령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임시정부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니, 중요해요. 임시정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그 임시정부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이라는 사실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동시에 그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거예요. 임시정부 도장이 찍힌 첫 번째 문서가 뭐냐? 이거예요. 임시정부 최초의 업적이 뭐냐? 우리가 왜 독립운동을 하는지,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어떤 나라를 세울 건지 이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독립운동하냐?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럼 우리가 자유를 회복해서 나라를 되찾으면 무슨 나라 할 거냐? 우리가 빼앗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빼앗긴 나라는 양반이 상놈 차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나라는요,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조선시대에 남녀 차별이 있던 나라예요. 그럼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다시 왕이 다스리고 다시 양반이 통치하고 다시 여자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나라를 되찾아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는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나라를 되찾아서 남녀가 평등한 나라를 세우겠다. 양반이 상놈 차별하는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나라를 되찾아서 전 국민이 평등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 왜 대한민국을 세우느냐? 대한민국의 희망이 뭐냐?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승만이 1899년에 쓴 걸.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23살 청년이 썼던 글이요, 20년 지난 다음에 임시정부의 공식 문서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때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같은 말이죠?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복음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대한민국의 진로, 방향, 청사진, 정체성을 첫째 기독교 국가, 둘째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이승만이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랍비 조지 베네딕트가 이승만과 서재필을 우연히 만나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주는데 이상한 느낌을 갖게 돼요. 분명히 나라가 망했거든요. 막 동족들이 학살당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그 당시 조선은요, 전 국민의 한 90% 이상이 글자를 못 읽어요. 10명이 길을 가면 자기 이름 쓸 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말까요? 한 20명 가면 한 명 있을까요? 무식하고 가난한 나라도 아니지 멸망해버린 식민지예요. 근데 그 나라 독립운동가들 한 150명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유태교 랍비가 도와주다 보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뭔가 살아 역사하는, 생동하는 영적인 기운이 느껴져요. 저거 뭐지? 왜 우리 유태교 사람들한테는 볼 수 없는 생명력이 저 사람들한테 느껴지지? 이상해서 알고 봤더니, 아니 이 150명이 그냥 한국의 독립운동가에서 도와줬더니 이 사람들이 결의한 내용이 전부 기독교야. 알고 봤더니 그냥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다 기독교인이야. 맨날 모이면 기도해. 성경 보고. 아니 랍비 조지 베네딕트가 젊었을 때
런던 유태교 랍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신약 성경. 도대체 기독교인 놈들은 뭘 믿길래 우리 유태인들을 이렇게 박해하나. 궁금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100명이 넘는 사람을 접해봤더니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유태교 조상들이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그거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가 진짜 부활해가지고 이 나라 뺏긴 가난하고 비참한 한국 사람들 가운데 생명력으로 실제하는구나. 조지 베이트가 충격을 받게 돼. 그러면서 이승만의 도움을 받아. 이승만이 그때부터 계속 천도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이야.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이승만이 물어봐요. 앞에 조지 베이트가 나는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인류의 고통당하는 사람 돕고 싶습니다. 이승만이 웃으면서 얘기해. 아, 인류를 사랑하시는군요. 인류를 사랑하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러고 웃으니까 조지 베이트가 할 말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승만이 계속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이 충격받았고 조금 기독교로 막 끌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돕기 위한 한국 친호회라는 단체를 만드는데요. 그 단체 회장을 맡아달라고 그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조지 베이트가 목사님한테 우리 한국 사람 독립운동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회장 맡아주십시오. 아, 만나서 얘기합시다. 교회를 갔더니 마침 그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조지 베이트가 기록했습니다. 이 빵을 들고 딱 가는 사람이 베이트에게 빵을 내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그가 물어보았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어떻게 생각했다. 이건 기독교의 예식이잖아. 이것을 받으면 나는 내가 속한 유태교 계층에서 밀려나고 유태인들에게 쫓겨나고 랍비직도 박탈당할 거야. 유태인이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성탄의 빵을 받으면 쫓겨납니다. 그건. 잘못하면 그건 피살당해요. 실제로 이 사람이 기독교인 돕는다 그래서 막 살해 협박받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렸다. 이때 이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대? 부드럽게 권하는 소리.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먹으라. 옛날에 신약 성경 읽었을 때 읽었던 한 구절이 그날 딱 떠오릅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걸 먹으라. 그리고 마치 강한 힘에 떠밀린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받았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떨림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나도 먹었다. 야,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야? 지금 예수가 살아서 나한테 얘기한 거야?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떨면서 주님의 몸을 뜻하는 이 성찬식의 빵을 먹었어. 그가 작은 잔을 내게 주었다. 나는 또 망설였다. 다시 한번 나는 내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해? 이거 일단 큰일 났는데. 다시 그 부드럽게 권하는 음성이 들렸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주던 랍비 조지 베네딕트가 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도와줬기 때문에, 왜 그 독립운동가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넘치는 참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얼굴만 봐도 예수가 느껴져요. 목소리 속에 예수가 느껴져요. 그 한국 사람들 도와주려고 독립운동하다가 하나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유대교 랍비가 횟가닥 뒤집어져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 얘기를 책으로 써요. 제목이 Christ finds a rabbi. 그리스도께서 랍비를 finds, 찾으셨도다. 조지 베네딕트의 자서전이에요. 이 자서전 10챕터 11, 11장에 가보면 코리안 트래지디, 한국의 비극이라는 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우연히 문구사에 갔다가 부 한국인을 만났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우연이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께서 랍비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국의 독립운동 도와주게 만드시려고 문구사에서 우연히
서재필과 이승만을 만나게 했고 이승만의 전도를 받게 했고 신비한 음성을 듣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자기가 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했는지를 쓴 아주 유서 깊은 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1919 필라델피아. 자, 이게 벌써 3차 앵콜 공연입니다. 1차는 성수동에서 했고 2차는 강남에서 했고 두 번 다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예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용산 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요거는 창작극이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음악극. 다큐멘터리인 거는 팩트를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라비 조지 베네딕트의 회고록 요 책하고요. 그 다음에 요 1919 필라델피아 회의의 회의록 자서전과 회의록 그 내용을 그대로 그날 우리 조상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고 그냥 회의한 게 아니에요. 다 기독교이니까 독립운동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그대로 만든 다큐멘터리 음악극입니다. 요거 만드는데 3억 원 들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배우들 연기도 뛰어나고 아주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좋은 공연입니다. 여러분 꼭 지난번에도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전라도 광주에 사는 전교조하고 투쟁하는 18살 고등학생이 원래 예수 안 믿던 학생인데 이 공연을 보더니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전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연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됐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신이 존재하냐 증거를 대라. 그럼 난 이렇게 대답하겠다. 대한민국 건국사를 보라.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가 발전하고 6.25 전쟁 때 살아남고 민주화를 이뤄내고 그 모든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난 느낄 수 있다. 18살 고등학생이 그런 소감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7월 15일부터 31일 여러분 좋은 공부가 되고 감동이 되는 공연입니다. 꼭 오셔서 뭐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티켓을 좀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공연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진로 결정. 앞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위한 인맥 형성입니다. 조지 베네딕트라는 랍비가 필라델피아 제3장로교회 가서 성찬식을 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한국 친회,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한미협회가 됩니다. 이 단체가요. 미국의 상원의원, 또 해군 제도, 또 대학 총장,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 언론인 지도자, 미국의 상류층, 미국을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 무려 23,000명이 모인 엄청난 조직이 돼서 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고 대한민국 건국된 다음에도요. 우리나라를 지켜준 아주 고마운 미국인 친구들의 모임이 됩니다. 자, 이승만이 한국 친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서 알렸어요. 미국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달라고 물론 미국의 도움 필요 없이 우리 힘으로 나라 되찾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나라 뺏겼고 일본은 세계 3등짜리 강국이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남의 힘이라도 빌려야지. 그게 외교입니다. 이 단체를 통해 이승만이 외교 활동을 통해서 미국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건국 역사, 한미동맹은 이건 기독교 동맹이고요. 기독교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도와주게 했는데 대한민국을 위한 인맥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수많은 인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 어느 날 요 한국 친후의 고정 멤버 너무 한국을 사랑해서 맨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저명한 인사가 젊은 미군을 데리고 왔어요. 닥터 승만 리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한국 친후의 핵심 멤버의 사위를 만나봤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아주 절친이 됩니다. 첫째, 둘 다 천재였어요. 둘째, 독실한 기독교인. 셋째, 그때는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 두 분은 공산당하고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열렬한 반공투사.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해졌는지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 미군만 나타나면은 질투가 났대요. 왜냐면 이승만 박사가 그 미군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몇 시간씩 속삭여. 남자들이 사귀는 것 같아. 아니 우리 남편이 나보다 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나?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큼 이승만하고 친밀했던 사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렇게 만나면 팔짱을 끼니까 꼭 사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꼭 포옹을 해요. 이 메가더하고 이승만이 워낙 가까워서 끊임없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요. 메가더가 이렇게 이승만이 메가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조선을 멸망시킬 때 미국이 조선을 도와줬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서 일본이 조선이 멸망하니까 아니 뭐 조선 멸망하고 일본이랑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킨 다음에 조금 있으면 만주를 칠 거고 그 다음 중국을 치고 나중엔 결국 일본이 미국을 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얘기했더니 이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그 소리 하니까 딴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 미친 소리 아니야? 메가던 천재이기 때문에 알아들었어. 이야, 닥터 승만리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 미국 지도자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30년 후의 일을 내다보지 않고 지금 일본 좋다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또 하나 공산당이랑 싸워야 됩니다. 그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소소련에 대한 유화 정책, 공산당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교회 때려 부시고 성경책 불태우고 기독교인 다 잡아 죽이는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맞습니다. 메가더와 이승만이 정치적 견해가 같았어요. 사실은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게 했지만 이승만이 메가더를 계속 설득했죠. 그래서 메가더가 설득당했습니다. 그 증거가 이거예요. 메가더라는 사람은 1930년에 미국 역사상 18번째로 별 4개 대장이 됩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구냐? 1위 더글라스 메가더. 세계 최고의 군사교육기관인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역사상 최고 학점, 최우등,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지금도 더글라스 메가더의 학점 기록을 깬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천재고 최고의 장군인데 1930년대 인기 절정이었어요. 이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공산당에 대한 평화 정책을 쓸 때 메가더가 전국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32년에 평화주의와 그 동제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공산주의랑 싸워야지 무슨 평화냐. 햇볕 정책? 헛소리하지 말아라. 이승만의 생각과 똑같죠. 그 다음에 1932년에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딱 펼치면요. 한반도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재팬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은 망해서 없어진 나라예요. 지도에도 없는 나라. 미국 사람들의 99%는 코리아가 뭔지 몰라. 그럴 때 이미 미국 최고의 명장 슈퍼스타 메가더는요. 코리아를 위해서 강연을 했어요.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누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는가? 일본이 한국을 죽여서 한국이 비명을 지를 때 미국이 그때 한국을 도와줬어야지. 미국이 그냥 한국 죽게 내버려뒀더니 일본이 점점 커져서 봐라. 좀 있으면 미국을 위협할 거다. 이승만이 했던 말을 메가더가 그대로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계 대부이신 임보길 회장님의 글을 보면 메가더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대신해줬다. 뭐 그런 표현이 있을 만큼 열렬한 한국의 팬이었어요. 자, 이렇게 메가더가 한국 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이승만이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보내고 생일날 엽서도 보내고 어떻게든지 메가더로 하여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도와주게 만들었어요. 왜? 이 사람 워낙 위대한 사람 될 것을 내다보고 저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된 다음에 한국에 관심 없으면 그 우리나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한국을 도와줘라. 야, 그럼 우리는 이건 로또를 맞는 격이 되죠. 그럼 메가더한테 끊임없이 투자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도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버지 메가더가 고종 황제 때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강대국 미국 장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국보급 향로를 선물합니다. 그 조선의 국보니까
멋진 예술품이죠. 아버지 메가더가 그 향로를 딱 전시해놓고 미국의 정치가, 군사 지도자, 국회의원들, 높은 사람 집에 초청할 때마다 자랑을 했어요. 저 바다 건너 조선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황제가 그 나라의 무려 국보를 나한테 선물했습니다. 야, 미국 지도자들이 봤더니 조선의 국보 원더풀, 부럽습니다. 명품이군요. 그 아버지 메가더가 조선의 국보를 아들 메가더에게 갑오로 물려줬어요. 아들 메가더도 그 국보를 사랑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 메가더가 아시아 주둔 사령관을 16년 동안 해서 16년 동안 미국 땅을 밟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멋진 국보가 있는데 미국 땅에 쳐박아놓고 구경하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미국에 있던 조선의 국보를, 아버지가 물려준 과보를 태평양 아시아에 있는 장군, 사령관 막사로 운반을 해요. 거기다 탁 전시해놓고 휘하의 부하 장군들, 다른 나라 그 국가원수 귀빈들 방문하면은 전쟁하면서도 자랑했어요. 이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가보고 조선의 국보입니다. 이야, 사람들이 멋있다고 그래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메가더 사령부를 기습 공격해요. 메가더 장군이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 부의 실수로 이 귀한 향로를 태평양 바다에 빠뜨렸어요. 메가더가 열받아서 미국 해병대를 풀어서 바다를 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강에 주전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걸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이건 한강이 아니라 넓디 넓은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에 주전자만한 향로 하나 빠진 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는 걸 해병대한테 명령 내릴 만큼 메가더가 안타까워했어요. 그 정보를 이승만 박사가 다 인수합니다. 이거다. 이 향로를 이용해서 메가더로 하여금 한국을 도와주게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 건국되는 날 이승만이 메가더를 초청합니다. 그 전에 전국을 뒤져서요.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았다가 메가더 때 잃어버린 향로. 여러분 그 향로를 조선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 조선 예술가가 향로를 하나만 딱 만들고 죽진 않았겠죠? 비슷한 작품이 여러 있겠죠? 그 아버지가 받은 향로하고 똑같은 걸 찾아라. 찾아냈어요. 질동제 향로. 비슷한 거 또 찾아라. 수능제 향로, 청옥 화병. 그 향로하고 비슷한 거 2개, 3개를 세트로 딱 포장을 하고 대한민국 건국되는 그날 메가더를 초청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분단이 됐어요. 남북으로. 언제 전쟁 터질지 몰라.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런 가난하고 분단된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라에서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건국일에 초청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갈까요? 그런 쬐끄만 나라 그냥 외교관 하나 보내지. 안 갑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쁜데요. 메가더는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어요. 5천만 명 이상이 죽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쟁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 그 영웅 메가더가 한국같이 쬐끄만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분단된 조금 있다가 6.25 전쟁 터져서 잿더미가 될 그 나라에 방문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왔어요. 왜? 내 친구 이승만. 40년 동안 내가 기도해줬던 그 친구 이승만이 나라를 되찾아 대통령이 되니까 직접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 바람에 세계 최고 스타였던 메가더가 오니까 메가더를 취재하기 위해서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따라왔어요. 이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때문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결국 전 세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는데 메가더라는 슈퍼스타가 왔기 때문에 마치 BTS가 대만 간다. 그 언론이 막 대만 가서 취재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메가더가 와갖고 전 세계 언론에 대한민국 건국 기사가 도배를 하게 되죠. 메가더가 서울에 딱 왔는데 이승만이 선물을 줘요. 메가더가 딱 끌어보다가 눈알이 튀어나왔겠죠. 아니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향로가 또 있는 거야. 그 다음 거 들어봤더니 비슷한 국보야. 그 다음 거 들어봤더니 질동제 향로, 수문제 향로, 청옥 화병. 왜 이승만은 선물을 3개를 줬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딱지를 쳐도 3세판에 끝내요. 아예 3세판으로 메가더를 끝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감격으로 맛이 가게 했어요. 메가더가 너무 감격해서. 그날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는 메가더를 찍기 위해서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요. 그 언론을 향해 메가더가 이승만과 어깨동무를 딱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얘기예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이승만한테 얘기하려면 옆을 보고 얘기하죠. 근데 메가더가 옆을 안 보고 앞을 보고 얘기해요. 왜 앞을 봤을까요? 기자들한테 빨리 받아 적으라는 거죠. 앞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 각하,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 쳐들어온다면 저는 경기도, 강원도와 같은 한국의 어느 지역이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텍사스처럼 내 조국, 미국의 어느 지역이 침략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각하의 조국과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어깨동무라고요. 옆을 보지 않고 앞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2번 했어요. 왜 2번 했을까요? 못 적은 기자들 마저 받아 적으라고. 그날 메가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언론, 지금도 손꼽히는 뉴욕 타임스. 여기 보세요. 어거스트 8월 15일 1948년 뉴욕 선데이. 일면 머리깃에 코리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코리아 셋업 에스 리퍼블릭. 한국이 공화국으로 건국됐다. 메가더. 그 다음 메가더 얘기가 나오죠. 코리아와 메가더를 취재했어요. 여기에 메가더 한 얘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공을 받는다면 나는 캘리포니아를 방해하는 것처럼 한국을 방해할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2번이나 얘기했으니까 기자가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논평을 붙였습니다. too emotional. 장군이면 냉정해야 되는데 너무 감정적이 됐다. 너무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 자기 친구 40년 친구가 대통령 되니까 너무 이모셔널, 감정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 여러분, 서울에서 공산당이 총을 빵 쏘면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사람이 으악 그러고 죽을까요? 서울에서 총 쏘면 서울 사람이 죽죠. 한국에서 전쟁 나는 거랑 캘리포니아랑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메가더는 한국에서 전쟁 나면 캘리포니아에서 전쟁 나는 것처럼 지켜준다. 이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투 이모셔널하게 했다라고 기자는 논평을 했는데 메가더는 진심이었어요. 실제로 메가더가 이 얘기를 하고 불과 1년 10개월 만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무려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메가더가 와서 한국을 지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메가더가 미국이 와서 한국을 지켜준 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40년에 걸쳐서 선물까지 줘가면서 같이 만나면 팔짱을 끼고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면서 메가더로 하여금 한국에 관심을 갖게 했고 한국에 대해서 정통하게 했고 날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 이승만의 외교, 대한민국을 위한 인맥을 형성한 이승만 독립운동의 공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첫째는 대한민국의 진로, 기독교 민주국가로 간다. 둘째는 대한민국을 위한 인맥, 메가더처럼 대한민국 구해줄 수 있는 이런 영웅들을 한국 편되게 만들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 사람. 이승만이 끊임없이 미국 지도자들에게 한국을 알렸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을 도와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독립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해요. 메가더 같은 개인, 또 존 포스터 덜레스 같은 개인, 스테거스 같은 개인, 뛰어난 개인들이 한국을 도와주게 만드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개인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정부가 대한민국을 도와주도록 끊임없이 외교를 펼칩니다. 자, 1908년에 미국과 일본의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미일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서 친구로 영원토록 상호 번영하자. 그때 이승만 독립운동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미일 협상.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 대해서 논한다. 미일 간의 관계를 정돈시킬 것은 붓이 아니요 칼인 줄 믿는 반면 붓대를 올려서 협상을 한다고 웃기는 소리. 미국과 일본은 붓으로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고 칼을 들고 싸워야 될 관계다. 왜? 20세기는 태평양 시대라 동서양편, 태평양 동쪽 끝 미국, 서쪽 끝 일본, 동서양편에 미국과 일본이 새로 일어나며 각각 세력을 확장하다가 태평양 한복판에서 빵!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계속 이승만이 가졌던 생각이 일본이 조선을 삼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만주를 치고 그 다음은 중국을 치고 마지막에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충돌한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조선을 독립시킬수록 미국에게 이익이다. 미국이 손해를 보면서 한국을 도와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켰어요. 그럼 미국한테 손해가 아닙니다. 일본이 그 다음에 만주를 집어삼킬 거예요. 약간 미국한테 손해가 갈 수 있어요. 만주 지역에 미국 이권이 있으니까. 그 일본이 중국까지 집어삼키면 중국하고 거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에 그 일본이 미국을 치면요. 수십만 미국인이 일본 사람들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러니 미국의 아들들 수십만이 죽지 않게 하려면 지금 한국을 독립시켜서 한국에서 일본을 막으면 만주 사람도 안 죽고 중국 사람도 안 죽고 미국 사람도 안 죽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다. 이게 이승만의 탁월한 외교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만 살려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니네 나라 손해봐도 된다. 니네 나라가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도와줘라. 이게 아닙니다. 한국을 도와주는 게 미국에게도 이익이다. 왜? 언젠가 일본이 미국을 칠 거기 때문에. 그런데 1908년 당시에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의 별명 독립에 미친 노인네, 늙은 악당. 일본이 얼마나 착한 나라인데 미국 사람 앞에서 얼마나 일본이 하이 그러면서 아주 굽신거리는데 저 착한 일본을 헐뜯어서 미국과 일본을 이간질시킨 다음에 코리아를 독립시키려고 이승만이라는 악당이 거짓말을 한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승만을 비웃고 공격했습니다. 이승만은 그래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08년 이렇게 이승만이 얘기할 때 아무도 말을 안 들었는데요. 23년이 지난 1931년에 진짜 이승만이 말한 것처럼 일본이 만주를 칩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야, 저 이승만이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저 미친놈이 말한 대로 되네. 세계가 조금 이승만에게 귀를 기울여요. 1933년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그때는 UN이 아니죠. 국제연맹. 지금 UN은 국제연합이고요. UN이 국제연합 이전에 국제연맹 총회에 이승만이 참석한, 이게 프랑스 신문 라 트리빈 도리앙이라는 잡지의 신문에 일면에 이승만이 딱 실려있죠. 이승만이 이때 뭐라 그랬냐. 일본이 조선을 치고 2년 전에 1931년에 만주 치지 않았냐. 조금 있으면 중국 칠 거고 그 다음 미국 칠 거다. 야, 또 나라도 없는 식민지인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서양의 언론이 이승만한테 주목해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실어줍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1939년이 됐을 때 이승만이 딱 깨닫습니다. 아, 드디어 전쟁의 때가 다가왔다.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다가요. 하와이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 어디서나 책을 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책을 쓰고 연구하려면 도서관 옆으로 이사 가야 돼요.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가서 싸구려 쇠빵을 하나 얻은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책을 써요. 그 책이 1941년 6월에 출판됩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재팬, 일본이란 나라의 인사이드. 인사이드 안쪽이죠. 내막, 속으로 감추어진 사실. 일본의 실체, 실상을 아웃. 아웃은 꺼낸다. 일본의 인사이드를 아웃한다. 일본 내막기. 뭐 일본의 실상. 제목이 The Challenge of Today.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 저자가 싱만 리. 영어로 쓴 책. 챕터 1. 제목이 뭐냐면 Religion of Japan. 일본의 종교. 이승만은 세상을 영적으로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물질적으로만 보면 돈이 최고야. 세상을 외모로만 보면 학벌이 최고고 미남하고 미녀 겉으로 보이는 게 최고야. 그러다 다 망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힘으로 보는 게 아니고 외모, 학벌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인 외모가 있고 사회적인 외모. 그게 학벌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이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재팬 릴리전. 일본 사람들의 종교는 사무라이 종교. 그건 죽음의 신이에요.
칼 들어서 사람 죽이고 죽음의 귀신에 사로잡힌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일본은 그 영적으로 죽음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챕터 1이고 이승만이 이렇게 영적으로 갔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운다.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느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죠.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 내각제냐 정치체제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국가도 영적으로 봤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똑같이 일본이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전쟁의 신, 죽음의 신,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1장이고요. 중간에 7장 8장에 가면 그러면 일본이 어디서 전쟁을 일으킬 거냐? 가까운 시일 내에 시베리아로 진격하거나 태평양으로 밀고 와서 하와이를 기습할 것이다. 북쪽으로 가서 소련 치든지 아니면 태평양 건너서 미국을 칠 것이다. 이 책의 맨 마지막 챕터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기독교 연합국이 승리할 것이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만들어지잖아요. 기독교 국가들이 그걸 예언했어. 기독교 연합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이 책의 마지막 문장 기독교 연합국이 침략자 일본을 패망시키는 그날 전 세계는 일본에게 가장 먼저 짓밟혔지만 한 번도 굴복하지 않은 독립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한 용감하고 위대한 민족의 찬란한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My country, 나의 조국 코리아, 한국이다. 일본이 패망하는 그날 한국은 찬란하게 부활하여 다시 한번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한국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는 1941년 6월에 이 책이 출판됐어요. 그땐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미 1908년 이승만이 이 책을 쓸 땐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고 이때는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가 야, 이승만이 말한 대로 1910년 한일합방 됐고 1931년 만주사변 일어났고 1937년 중일전쟁 일어났고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말한 이승만이 말한 대로 3건이 터졌어요. 그 다음 4번째 태평양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의 지식인들이 이승만의 주장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미국 최고의 소설가가 열렬한 이승만 팬이었어요. 이분입니다. 그 당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 세계 최고의 작가예요.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요. 이승만의 책 나오자마자 읽어보고 서평을 썼어요. 1941년 9월 이승만 책이 나오고 2달쯤 지난 다음에 아시아라는 잡지에다가 그 당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니까 세계 최고 인기 작가죠. 펄벅 여사가 독후감을 썼는데 첫 번째 문장 It is a terrifying book. terrifying, 끔찍한, 무시무시한. 야, 이거 살 떨리는 책이다. 왜? As an American mom. 나는 미국의 한 사람 어머니로서 이 책이 왜 무섭냐면요. Because it is true. 이 책은 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내가 미국의 엄마인데 우리 아들들이 전쟁 나가서 죽어야 돼. 실제로 30만의 미국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전쟁 나가서 죽을 생각하니까 야, 이거 살 떨린다. 첫 문장이 It is a terrifying book. 맨 마지막 문장도 거듭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진실임을 두려워한다. 이때 펄벅 여사 같은 분은 벌써 딱 챘어요. 이 책 나온 거 보니까 전쟁 터진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때까지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이승만의 책이 나오고 6개월이 지나고 펄벅이 독후감 쓰고 3개월 지난 1941년 12월 8일 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금도 남아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청취한 방송 연설을 합니다. Yesterday 이렇게 시작해요. Yesterday. 어제 12월 7일은 미국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치욕의 날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승만이 예언한 그대로 일본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단 하루의 전투에서 미국 최정예 해병대 5,000명이 죽고 다치고 그때 일어난 태평양 전쟁으로 30만 미국 젊은이가 목숨을 잃게 되죠. 이승만이 말한 것처럼 결국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이승만이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더니 맞구나.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아, 일본이 우리말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다 연극이었고 쇼였어요. 일본이 뒤통수 쳤어요. 그럼 도대체 일본은 어떤 나라냐? 일본에 대해서 연구해야죠. 그래야 전쟁을 하죠. 국방부에서 이 책을 사서 군인들에게 뿌려줍니다. 미국의 지식인들이 이 책을 사서 읽게 돼요. 야, 원래 일본이 이런 나라였구나. 세상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야, 이승만이 말한 그대로 됐네. 결국 이승만이 40년 동안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일본과 미국이 전쟁 난다 얘기를 했는데 막판에 진짜로 전쟁이 나는 바람에 미국이 이승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미국 국방부의 장군들은 이승만을 예언자로 존경을 하게 돼요. 왜? 세계 최강대국의 첩보기관, 언론기관, 요즘 말로 하면 CIA, FBI, 그 세계 최고 기관들을요, 일본이 쳐들어올 걸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나라도 없는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멸망한 식민지의 망명 지도자 이승만이요. 이런 책을 딱 써서 이제 조금 있으면 전쟁 난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전쟁 터졌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40년 전부터 그걸 예언했어요.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을 도와줘야 된다. 결국 이승만이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구걸한 게 아니고요. 미국보다 앞서간 실력. 미국도 예측하지 못했던 태평양 전쟁을 미리 예측했고 미국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미국이 한국을 전폭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을 굴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 미국 맘이에요. 코리아는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거든요.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면 우리가 독립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야. 패망한 다음에도 그냥 일본 땅으로 놔둘 수도 있어요. 그건 미국 사람 마음이지. 왜? 미국이 일본을 굴복시켰으니까. 그러나 미국은 일본을 패망시키자마자 곧바로 한국을 독립시켜주거든. 왜 그랬느냐? 이런 이승만의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서 이승만의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첫째,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간다.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했고, 둘째, 메가더 같은 세계 최고 명장을 한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만들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대신해주게 만들고, 무려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6.25 때 우리를 구해주러 달려오게 만드는 대한민국 편이 되게 하는 인맥 형성. 세 번째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해주게 만들고 그 미국의 도움을 받아 결국 우리가 독립해서 건국을 하게 되는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이 세 가지 정도를 이승만의 독립운동 업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참 나라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순간인데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실력을 쌓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고요.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2022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좋은 대학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인생을 초라하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만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들로 쓰임받으시기를 그렇게 존귀한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좋은 강의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강의를 어디서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데요. 그쵸? 정말 첫 번째 우리 이호 목사님께 너무 궁금한 부분은 이 내용을 저희가 왜 학교에서는 역사 강의로 들을 수 없는 것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선생님들은 역사학과를 나오신 분들이겠죠. 음악과를 나오신 분이 역사 선생님은 안 되겠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과에 딱 가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걸 보면 알고 있어요. 한 5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한 50년 전에는 교과서에 이승만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없어지다가 지금 또 점점 많아졌어요. 50년 전에는 이승만이 위대한 일이었다 이런 게 막 있었어요. 그게 점점 없어져서 이승만이 제로가 됐다가 그다음 점점 많아져요. 이승만은 나쁜 놈이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승만 얘기로 꽉 찼어요. 역사 교과서. 왜 그런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 우리나라 경제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교육단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종교단체, 성당, 절, 교회 이런 모든 단체를 망라해서요. 가장 회원이 많은 최대의 단체가 뭐냐? 남노당. 원래는 조선공산당이었다가 나중에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꿨어요. 지금 북한 공산당이 노동당이죠. 같은 당이. 무슨 얘기냐? 남한은요. 공산주의자가 빠글빠글 됐어요. 북한은 원래 기독교 지역이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1925년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인 정당인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져요. 어디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결성이 됩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공산화되는 나라예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이 공산화를 막았어요. 그럼 그때 남노당원이 150만 명이야. 그 150만 남노당원들은요. 공산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이승만 때문에 싹 정리가 됐어. 대한민국으로 전향하든지 아니면 북한 가든지 아니면 그냥 감옥 가고 막 죽임당하고 그 이승만 아니었으면은 국회의원 했을 텐데 공산주의자가 이승만이 공산당을 쓸었어요. 그럼 그 국회의원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돼요. 아, 우리 아버지 다 국회의원 할 거라 그랬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감옥 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지? 역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역사학과를 가요. 무슨 얘기냐? 남노당 당원의 후예들이 역사학과 많이 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해보면 야, 이승만 때문에 우리나라 공산화가 안 됐구나. 또 하나, 우리 한국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면서 경전이죠. 똑같이 우리 한국 역사를 경전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단군교, 대종교, 증산교, 대순진리회. 그 사람들은 단군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 이런 거 다 쓸어버리고 단군님을 모셔. 단군님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단군 할아버지 우리 역사가 구약 성경 같은 거니까 역사학과에 많이 가요. 그 역사학과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으냐? 첫째는 남노당의 후예, 공산주의 계열. 둘째는 증산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역사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겠죠. 그분들이 역사학자가 돼가지고 증산교 학자가 야, 나는 증산교야. 우리 증산교가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 근데 대통령은 이승만이 실제로 증산교 단군 믿는 분들이 독립운동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인도 많이 했지만 그분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해방된 다음에 싹 정리가 됐어. 왜? 이승만 박사가 야, 단군이 우리 조상인 건 맞지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다고 단군을 믿으면 되냐? 이러고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럼 그분들이 역사책을 쓸 때 야, 이승만 박사가 우리 단군교가 독립운동 많이 했는데 대통령은 기독교의 이승만이 돼서 만세!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독립운동 우리가 다 했는데 대통령 기독교인이 돼갖고 무슨 나라를 다 기독교인으로 이런 열받았을까요? 남노당 지도자 아들이 우리 아버지야 이승만 때문에 감옥 가갖고 내가 빨갱이 자식이라고 온갖 고생 다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된 건 잘 된 거고 이승만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쓸까요? 야, 저 김일성 장군처럼 북한이 정통성 있는 거지. 남한 이승만이가 말이야. 남한이 제일 큰 게 남노당이었는데 그걸 이승만 혼자 다 쓸어버려. 이런 나쁜 놈, 이놈 때문에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증산교, 대순진리회와 기독교를 부인하는 남노당 계열이 기독교 정치가 이승만에 대해서 좋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속됐어요. 그게. 그럼 기독교인들은 왜 역사학과를 안 갔느냐?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서 복 받으면 되지. 기독교인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되지. 우리 역사는 뭐 세종대왕도 지옥 같고 다 뭐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같고 예수 안 믿는 우리 역사 이거 필요 없다. 이거 기독교인 잘못이 커요. 기독교인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5,000년 고난의 역사를 이어온 이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셨나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뭐 복복 그러면서 이런 것만 생각했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역사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증산도 남노당 이런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라 때문에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계열 사람들이 대부분 역사학과를 많이 갖고 그분들이 역사학자가 됐고 그래서 그게 수십 년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승만 라인의 역사학자가 그냥 멸종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 좌익 계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 봐도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북한이 좋습니까? 남한이 좋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좋아요? 북한이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뭐가 좋습니까? 근데 교과서에 일단 북한이 좋다고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세 번째 팩터가 또 있네요. 첫째는 증산도, 둘째는 남노당 계열, 셋째는 북한에서 6.25 전쟁 끝나자마자 북한 최고학자 3,000명 이승만을 연구했어요. 왜? 이승만만 없었으면 공사가 되는데 이승만 때문에 공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전략은 뭐냐? 남한에서 이승만을 지우자.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다. 7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승만을 지우기 위한 공작을 계속했어요. 실제로 이승만을 비판하는 책을 쓴 학자들 가운데는 김일성이가 준 장학금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김일성한테 충성 편지 쓰다가 걸려서 깜빵 간 사람도 있어요. 김일성한테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편지 썼던 사람들이 이승만을 죽일 놈이다. 이런 역사책을 썼고 그게 교과서에 들어간 거죠. 이러니 증산교와 남노당,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 후에 북한 정권 세 세력이 70년 동안 이승만 한 명을 지우려 그러니까 싹 지워진 거죠. 교과서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시 살려야죠.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이 정말 이 역사를 가르치는 자리에, 역사를 편찬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 역사를 이 다음 세대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금 이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특강으로 해주시는 내용이 특강이 아니라 이 보편화된 그런 지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지역 미니전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손들기 기능 사용하셔서 우리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팅창 통해서 여러분 질문 올려주셔도 좋고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부분들을 우리 질문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까요? 제가 저기 화면은 안 보이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소개 목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영숙 한사랑 선교회 간사이고요. 김한식 선교사님 그 한사랑 선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목사님, 저는 이제 학번으로는 91학번인데요. 제가 이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국사 교수님이 굉장히 이승만을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굉장히 적대시하고 그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그때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런 거에 이제 개념이 없었어요. 저런가 보다. 그런 거에 이제 의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승만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호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그때도 이제 영적으로는 어렴풋이 왜 이승만을 그렇게 미워하지? 적대시하지? 이승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트랙패드에 있는 자동 완성 대문으로 네? 여기 죄송합니다. 음소거가 누가 해제됐었던 것 같은데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렴풋이 이승만 때문에 뭔가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런 거를 어릴 때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좀 많이 방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이렇게 중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아무것도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부정선거 그런 것에 대해서 독재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본 그 잔재들을 청산하지 않은 거, 그냥 받아들인 거. 그래서 일본의 이런 제국주의 그런 그 친일파들이 지금까지도 득세하는 거, 그거 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방어를 하고 막아서고 그런 좀 시원하게 답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에도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그냥 좋다, 귀한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좀 그런 파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 가지에 대해서요. 그거 참 지금 답변을 하기 제가 그 세 가지 갖고도 전국을 돌아가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총 6가지죠. 이승만 비판하는 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다음 주에 그걸 강의를 할까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한편으로는 또 이승만 대통령이 뭘 잘하신지도 모르는데 일단 방어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기가 그래갖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 세 가지도 충분히 방어 가능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친일파 문제.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운 나라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은 전부 다 독립투사였고요. 북한의 초대 내각은 전부 다 친일파입니다. 이승만은 일제시대 때 현상금 30만 원이 걸린 최고의 현상 수배자였어요. 이승만이 친일파였다면 일본이 현상 수배했겠습니까? 북한이 친일파 국가라는 대표적인 사례,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일본군 통역관이었습니다. 일본 헌병대에 가다가 독립운동하는 조선 사람 잡아서 고문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일본 사람이 조선말을 모르잖아요. 누가 통역해줘야 돼요. 그 통역관이 김일성의 동생이었어요. 또 하나 제주도에 고경택이라는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그 친일파로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해방을 맞으니까 제주도민이 때려 죽이겠다고 습격을 해요. 고경택이가 피신을 합니다. 그 당시 제주도가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주도라는 독립된 도지만 그땐 전라남도에 속한 뭐 제주군 이런 거였습니다. 전라남도 목포로 도망가서 그때 고경택의 아내가 목포에서 딸을 낳죠. 그리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다가 결국 친일 행적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일본으로 도망을 쳐요. 그 일본에서 빠칭코 사업을 하다가 불법을 저질러서 일본 경찰의 수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경택이가 목포에서 난 딸을 데리고 북한으로 도망을 쳐요. 근데 김일성이가 제일동포들 북한으로 오라 그랬거든요. 그 목포에서 난 친일파 고경택의 딸이 아주 미인이 돼가지고 북한 최고의 무용수가 됩니다. 어느 날 북한의 유부남 고위층 인사가 그 친일파의 딸 고영희의 무용을 보고 반해서 불법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김정은. 지금 김정은이가 친일파의 외손주입니다. 그럼 무슨 대한민국이 친일파? 지금 윤석열이 친일파인가요? 문재인이 친일파였나? 문재인은 약간 친일파였어요. 문재인은 친일파의 아들인 거 확실합니다. 좌파들이 친일했던 건 좌파들이지. 예. 문재인 아버지는 북한에서 일제시대 때 공무원했던 친일파인 거 확실해요. 문재인 같은 사람이 다 친일파지. 이승만이 어떻게 친일파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김정은이가 친일파지. 자, 첫째는 이렇고요.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웠다가 거짓말이고 이승만이 친일파를 싹 죽이지 않고 왜 안 죽였냐? 이승만의 건국 이상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석탄 캐는 기술자를 다 때려 죽이면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기름 보일러 이런 거 없어서 그냥 나무로 불 때든지 낙엽을 태우든지 아니면 조금 잘 사는 집이 연탄을 태웠습니다. 석탄 캐는 기술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삽 하나씩 드리면서 석탄 캐오시오. 캘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앞 잔디밭을 열심히 캐면 석탄이 나옵니까?
석탄 캐는 거 기술이 필요해요. 석탄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거기까지 막 굴을 뚫어야 되고 광부를 보내서 캐갖고 와야 돼요. 그 당시 석탄 캐는 기술 누가 갖고 있었냐? 일본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한테 석탄 캐는 기술을 안 가르쳐 줬어요. 이승만 박사 얘기가 이거예요. 석탄 캐는 기술자를 친일파라고 다 때려주면 일본 사람들이 석탄 캐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 사람 밑에서 조선 사람이 그 기술을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안 가르쳐 주는 거 몰래 배웠어요. 그럼 그 사람 일본 사람 옆에 있어서 기술 배웠으니까 친일파죠. 자, 조선 사람 일본 사람 옆에서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석탄 캐는 기술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주죠. 친일파예요. 이승만 박사 얘기가 이겁니다. 석탄 캐는 기술차를 친일파라고 때려 죽이면 누가 얼어 죽냐? 그럼 일본 사람 얼어 죽을까요? 조선 사람 얼어 죽어요. 철도 운전하는 기술, 이게 그 당시 첨단 기술입니다. 철도 여러분 운전 여러분으로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철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기술자가 해요. 그 기술자는 전부 일본 사람. 일본 사람 간 다음에 어깨너머로 일본 사람 밑에서 배운 기술자. 그럼 그 기술자 친일파라고 다 때려 죽이면 조선 사람이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땠냐면요. 대한민국 남북한 합쳐 3천만인데 중학교 졸업, 대학 졸업이 아니에요.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2,600명입니다. 3천만 명 가운데 2,600만이 아니고요. 2,600명, 0.009%, 0.009%. 3천만 가운데 2,600명이에요. 제가 부산 가서 강연할 때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부산 시민이 320만, 부산이 큰 도시잖아요. 320만 부산 시민 가운데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다 합치면요. 288명. 그 288명이요. 부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런 거 288명 가운데 친일파다. 노골적으로 친일을 했다. 한 반은 잘라. 나머지 144명. 노골적이긴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이 야, 너 천황폐하 만세 외쳐. 싫은데요? 싫으면 죽이지. 싫은데요? 그러면 중학교 못 갑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라도 가려면 너 천황폐하 만세. 속으로는 아씨 난 대한독립 만세인데 대한독립 만세하면 나 죽이니까 알았어. 천황폐하 만세. 그래도 대한독립 만세야. 이런 사람도 친일파라고 다 죽이면 글쎄 한 20명 남을걸요? 그럼 20명이 320만 시민의 모든 걸 책임져야 돼. 모든 걸. 정치만이 아니에요. 교육, 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다 하고 은행 업무 다 하고 버스 운전 다 하고 난방 다 하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데 친일파를 다 죽이면요. 여러분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 구구단을 못 외운 사람이 관리해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버스를 운전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이승만의 고민은 이거예요. 친일파를 싹 처단하는 건 좋은데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은 달라요. 예를 들어 뭐 A라는 명문 대학이 전부 다 친일파다. 그럼 A 대학을 싹 쓸어버린대. B 대학생 쓰면 되죠. C 대학생 쓰면 되지. 그거는 지금처럼 대학이 많을 때 얘기고요. 중학교 졸업자가 2,600명인 나라에서 그 2,600명이 중학교 가기 위해서 천황폐하 만세, 속으로는 대한독립 만세지만 겉으로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다 죽이면 3천만 국민이 얼어 죽고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럼 대통령의 임무는 일단 백성을 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승만 어떻게 했느냐? 악질적인 친일파는 재판을 해갖고 처리를 하되 나머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속으로는 우리나라 독립했으면 좋겠지만 일본 사람이 죽인다는데 어떻게? 강제로 치료했던 사람은 봐주자. 예를 들어 그 국문과 교수님이 친일파를 처단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 천황의 신사가 있습니다. 그 신사 앞에서 절을 했어요. 이거 친일파 아니야? 일본 신사에서 절을 했으면 다 친일파죠? 조선 사람인데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꿔라 그랬어. 일본식으로 바꿨어요. 그거 친일파죠? 한국 사람이 일본 이름 써. 한국 사람이 일본 신한테 절해. 그런 사람 다 죽이면요. 전 국민 가운데 95%를 죽여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나라를 세우고 친일파를 처단한다고
전 국민의 95%를 죽여. 그건 정의가 아니라 학살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누가 친일하고 싶어서 했냐. 첫째, 친일 안 하면 일본이 죽인다 그래서 강제로 친일한 거. 그거 용서해 주겠다. 단,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니까 애국해라. 그동안 지었던 죗값을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을 위해서 보답하라. 그리고 두 번째, 기술자들. 석탄 캐는 기술자를 친일파라고 때려 죽이고 국민들이 얼어 죽으니까 일단 국민들 얼어 죽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기술자를 살려주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친일파를 일부 살려줬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초대 내각 전부 다 항일투사로 만들었습니다. 북한은요. 친일파 위선주가 지금도 다스려. 물론 그때 이승만 박사가 친일파를 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바람에 친일파였지만 회개합니다. 그럼 살려줬어요. 그 바람에 이제 친일파의 아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던 뭐 이런 역사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재밌는 건 그 친일파 아들인 문재인이 또 뭐 친일 청산해야 된다고 막 이러지. 거짓말 치지. 좌파들이 이렇게 거짓말 많이 칩니다. 어쨌든 친일 청산은 그렇고 뭐 아이고 나머지도 이게 역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그냥 구구단처럼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친일파를 죽여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3천만 국민의 중학교 졸업생이 2,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죽여요? 그러면 나머지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되는데 그럼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현실이라는 거는요. 수학 계산처럼 77이 49,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다 사연이 있고 복잡해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부정선거다, 친일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승만을 매도하죠. 다 그 안에는 사연이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아까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승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글쎄 뭐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일단 긍정적이면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 싶긴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제가 자료 다 나눠드리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질문하신 분이 국문과 얘기하셨는데 국문과가 또 완전히 빨갱이 소굴이죠. 왜?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카프라는 게 있었어 일제시대 때. 왜 국어 교수들이 아까 왜 역사 교과서에서 이승만이 사라졌느냐 말씀드렸죠? 역사학자들이 그쪽 계열이니까. 똑같이 국문학과에서 왜 국문학 교수는 국어나 가르치지 왜 이렇게 이승만을 욕했을까요? 일제시대 때 카프라 그래갖고요. 사회주의 작가 동맹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작가가 많았습니다. 이기영 같은 작가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좋다고 월북했어요. 또 홍명희, 벽초 홍명희, 임꺽정 대하소설 쓰신 그분도 북한이 좋다고 월북했고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중요한 그 시인이었던 임화, 이기영, 홍명희 이런 아주 문학계 거물들이 남한이냐 북한이냐 그럴 때 남한 원래 서울 사람들인데도 김일성 만세 이러면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워낙 문학계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국어 교수, 또 국사 교수, 역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리뷰젠 친구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질문 혹시 없다면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고 다시 우리 학생들 이제 현장으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 이호 목사님의 강의가 우리가 그냥 역사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그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는 그런 통찰력을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지식과 영성이 더 확장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때 눈이 초롱초롱한 친구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그렇구나 이런 친구들이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목사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이 강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셨죠.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엮여서 시줄과 날줄이 엮이듯이 그렇게 엮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게 하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리니전 가운데 두시고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세대로, 10대 때부터 사역하는 세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학석 박사를 5년 만에 할 만큼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하며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1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도 사역입니다. 우리 이 시간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준비하는 사역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같이 음소거 켜시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음소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기 나라 가운데 나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탄력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이 10대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하나님 고민하고 달려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진 나라인지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땀으로 하나님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한국 선교를, 하나님 선교 한국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리뉴전과 함께 하나님 이 역사 강의를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건국을 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식은 가슴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성경으로 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니전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피하는 하나님 영성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오늘의 이 길을 하나님 높이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시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성경의 주제로 하여 주셔서 하나님 썩어질 것들을 제거되어지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인생과 하나님 공동체들을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이호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국을 강의에 참여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우리 하나님께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존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초라한 인생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찬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는 남백성을 살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계승하여 마침내 통일을 이루어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후회 없는 생애가 되도록 모든 것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회와 여러 대안학교 선생님들 그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정말 뜻깊은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내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너무 좋은 강의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여러분 이호 목사님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신앙과 생활과 학습과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리니젠 친구들, 우리 이렇게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음 주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게 하시는 바들을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호 목사님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호 목사님의 장모님 위해서 건강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달려갈 때에 그 하루하루의 성실함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또 미래를 꿈꾸며 기독교회와 열방 선교를 꿈꾸며 우리 달려나가는 그런 리니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리셋바 같이 구호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음성을 켜주시고 구호 함께 할까요? 자,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리니젠이 세상을 바꾸는 리니젠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